저희는 은퇴한 지 3년 된 60대 부부입니다. 서울 화곡동에 20년 된 아파트에서 햇년 맞벌이로 살아왔습니다. 그 집을 팔고 그동안 모아온 노후 저금까지 다 털어 5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베트남 다롄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냐고요?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금 200만 원 갖고는 병원비, 관리비, 생활비까지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돈 덜 들고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단행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하던 날 해변을 보며 아내가 끌어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아보자.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꿈꾸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서울 구로구의 한 곳이 원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남은 돈도 없습니다. 그냥 둘이서 버티는 게 전부입니다. 은퇴 후 해외 이민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요? 저희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한 가득 찾아갑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처음부터 이민을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만 덜 쪼들리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1년, 2년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이상하게 빨라지더군요. 병원은 한 달에 꼭 두세 번은 가야 했고 아내는 허리 치료, 저는 당뇨 관리에 약값, 검사비, 교통비까지 더하니 병원비만 한 달에 2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작아였지만 관리비,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비, 줄일 수 없는 고정비가 100만 원은 그냥 나갔습니다. 우린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받고 있었지만 차는 건 점점 더 궁색해졌습니다. 어느 날 과일 가게에서 아내가 귀한 봉지를 들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참자. 그 말을 듣고 괜히 제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 부부에게 자꾸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한 달 100만 원으로 사는 베트남 다롄인이 삶. 영상 속 부부는 뱃살 좋은 콘도에서 지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책도 읽고 병원도 저렴하고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털에서는 한숨만 쉬었는데 여기서는 매일이 행복해요. 라는 자막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보이더군요. 아내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영상을 5번, 10번 반복해서 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조용히 책에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래요? 이 나이에 이민을 갖춰고 저도 웃으면 옮겼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3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전 과일 가게에서 아내가 귤 한 봉지를 들다가 내려놓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하는 노후가 얼마나 서글픈지를 알았습니다. 과연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우리 부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집은 20년 된 화곡동 아파트였습니다. 매매가는 4억 5, 거기에 평생 모아온 적금 5천만 원까지 보태 우리는 5억 원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 돈이면 어디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출국 첫날 짐 정리를 마친 밤이었습니다. 집안엔 가구도 없고 TV도 없었지만 아내가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은 먹고 가야지. 김이 모라모라 나는 김치찌개였습니다. 통 빈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아무 말 없이 밥을 뜨는데 갑자기 아내가 끌어더군요. 여보,
이번엔 진짜 잘 살아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꼈습니다. 다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정말 관광객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따뜻한 공기, 서울의 찬 바람과는 전혀 다른 피부에 감기는 햇살. 아내가 제 팔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공기가 다르다? 미세먼지 하나 없고 하늘 맑은 거 줘봐요. 우린 미리 계약해둔 콩도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로컬 건물이었지만 집 안은 깔끔했고 거실 창문을 열면 야자수 사이로 바다가 보였어요. 공용 수영장까지 있는 그 집에 월세는 단돈 30만 원. 여기서라면 매일이 행복할 것 같다.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현지인들과 손질팔질 섞어가며 그 장을 받고 저는 그 사이 방파제를 따라 걷고 해변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도 우린 이런 여유로운 삶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생활비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지장에만 가면 한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쌀 1kg에 1,500원, 닭 한 마리에 3,000원, 바나나는 한 송이에 1,000원. 하루 세 끼를 먹어도 식비는 고작 8,000원 남짓이었고 아내는 남은 채소로 국을 끓여 이틀씩 나눠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 손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도 돌아오는 길이 허탈했는데 이곳에선 그 10,000원으로 이틀을 넉넉히 지낼 수 있었죠. 아내는 여보, 여기선 장 보는 게 신나네 하며 배추 세 포기, 양파 한 망 모닝. 우린 글로리를 사와서 직접 김치도 담그고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전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제게도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병원비도 놀라웠습니다. 당뇨 진료에 약까지 받아도 진료비, 약값, 교통비까지 합쳐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직비, 병원비, 월세까지 다 합해도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은 연금으로는 적금도 붓고 아내 생일엔 꽃다발도 사줄 수 있었죠. 서울에선 꿈도 못 꿨던 일들을 이곳에선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건 매주 일요일 작은 한인교회에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는 30명 남짓, 대부분 은퇴 후 이미 온 부부들이었고 아내는 찬양대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여성 성도들과 시장 정보 레시피를 나누었고 그 시간만큼 다시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김 여사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아내는 밤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왜 이렇게 좋아?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기분이 좋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은퇴 생활이지 라는 생각에 절로 들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무더운 날씨, 낯선 음식, 가끔은 된장찌개 하나가 그리운 날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보다도 우린 자유롭고 걱정 없는 삶이 주는 만족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교회 분들과 바닷가로 소풍도 나갔습니다. 김밥을 싸고 찬송가를 부르며 웃고 떠들다 보면 마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엔 요식업 경험이 있는 젊은 부부도 있었는데 특히 박 집사님 부부와는 유독 정이 들었죠. 이따금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하고 베트남의 외식 문화나 한국 식음식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낭의 소의 삶은 어느덧 넉 달을 넘기고 있었고 우리는 매일이 기적처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요해선을 함께 어울리던 박 집사 부부가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혹시 치킨집 해보실 생각 없어요? 요즘 다낭그의 한국식 치킨이 진짜 인기예요. 저희가 가게 하나 알아봤는데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박 집사 부부는
50대 초반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베트남에 정책한 뒤에도 소기 오무스부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해본 이력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요즘 한국 손님 많잖아요. 관광객이든 현지 교민이든 주말마다 들수는 집들 많아요. 아내가 제 옆구리를 꼭 지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도 뭐라도 해야지. 사실 저도 마냥 놀고만 있긴 불안했습니다. 단행의 생활은 만족스러웠지만 매달 연금으로만 사는 게 오래 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 나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수입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형님 가게는 미케 해변 근처예요. 해변이 바로 앞이라 손님도 많고요. 임대료는 한 달에 90만 원 정도니까 부담도 없고요. 지금 한인 사장님이 한국 들어가면서 넘기로 와거든요. 인테리어다도 있고 장비도 그대로 두고 가신다네요. 우리는 그날 밤 아내와 둘이 가게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들뜬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아내는 어린애처럼 웃으며 말했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다음 날 바로 박 집사와 함께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낮은 슬레이트 지붕에 타인 테이블 5개, 주방은 작지만 깨끗했고 튀김기며 조리되면 다 갖춰져 있었죠. 무엇보다 가게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해변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괜찮다. 나 여기서 일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것 같아. 계약은 일사천리였습니다. 가게 계약, 창비 인수, 초기 재료비에 간판 교체까지 이것저것 다 합친 2,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큰 돈이었지만 박 집사가 말했죠. 형님, 이 정도면 진짜 싸게 인수하신 거예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리 잡으면 이 5점도 내 형님. 박 집사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코리안 치킨 단행인. 메뉴는 간장치킨, 양념치킨, 프라이드. 한국에서 쓰던 양념은 박 집사가 직접 공수해 오기로 했고 우리는 단행인 현지 재료로 하나하나 테스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고 저는 홀에서 계산과 배달 준비를 도왔습니다. 처음에 보는 일이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고 서툴지만 손발을 맞춰가는 우리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치킨집 1호점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정말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관광객들, 교회분들의 따뜻한 응원, 그리고 무엇보다 치킨 튀기며 웃음 지으며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우린 정말 잘 해나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몰려오는 한인 관광객과 교민 손님 덕분에 매장 주문도 꾸준히 늘었고 다낭 한인 커뮤니티 카페엔 코리안 치킨 맛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픈 2달째 우린 드디어 순이익을 맞았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 조금씩 저축도 하고 아내에게는 작은 금목걸이도 하나 선물했죠.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우리 장사 진짜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익이 나긴 했지만 아직은 너무 초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잠깐의 착각이라면 어쩌지? 그런 불안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톡톡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집사가 다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형님, 요즘 교민들 사이에서 치킨 대박 났다는 소문 많아요. 우리 브랜드로 만들어서 2호점 내볼 생각 없으세요? 형님, 이번 자리는 진짜 물건이에요. 이렇게 해변은 이제 너무 포화됐잖아요. 이 지역은 아직 교민들이 진출한 한 완전 블루션이에요. 개발 호재도 있고 근처에 한국 공장도 들어온대요. 박 집사가 추천한 곳은
다낭인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리엔치오라는 외곽 주택가였습니다. 현지 로컬 상권이라 외국인은 거의 없었지만 개발 호재가 있을 거란 말에 우린 또 한 번 마음을 움직이고 말았죠. 처음엔 아내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의 말에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죠.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 또 없을지도 몰라요. 여보, 우리 아들한테 뭐라도 하나는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 결국 우린 또 한 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2호점은 1호점보다 더 큰 평소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방 시설은 갖춰져 있었지만 노후된 장비를 전부 교체해야 했습니다. 인수비용 4천만 원, 간판 주방 설비, 마케팅, 포장자재 비용까지 포함해 총 6천만 원. 박 집사는 내가 절반 투자할게 오라고 말했지만 정작 계약서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형님, 저희는 투자자 입부이에요. 외국이라 서류 복잡하니까 형님 명의로만 진행하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우리 돈 6천만 원이 들어갔고 사업자 등록도 임대 계약도 전부 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호점 오픈 후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주문도 배달 주문도 점점 줄어들었고 하루 매출 5만 원도 못 넘는 날이 반복됐고 고지역 근처의 현지 자본으로 운영되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대적인 프로모션과 함께 오픈했습니다. 우린 비교도 안 됐습니다. 탈전이 유세즈 현지인 가격은 절반 수준이었고 맛도 비슷했고 배달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교민들마저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고 우린 하루 종일 주문 한 통이 없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철상가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에서 보내놓은 돈의 가치가 똑 떨어졌습니다. 원래 한 달 쓸 생활비였던 돈이 이제는 보름도 못 가다군요. 게다가 한국 통장에서 빼려고 했던 예금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걔는 다사무나 면유디게섬도 개년이도 똥졌습니다. 에면이디 이면이디게섬니다. 값음더 드니디오 가사무나돈던 다사무나도 개년이디오 외국에 돈을 옮길 땐 신고가 필요한데 그걸 몰랐던 우리는 외환 규정 위반으로 계좌가 잠시 묶였습니다. 거기다 현지 세무소에선 사업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벌금까지 물리겠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묶이고 벌금은 나오고 생활비는 2배로 오르고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죠. 그 사이 박 집사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카톡은 읽지도 않고 단한 교민 커뮤니티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짐장이 땅 밑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좌는 묶였고 가게는 텅 비었고 재료 납품 업체들에게는 밀린 대금 독촉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2호점은 2달 만에 폐업. 1호점도 재료비 미납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가게 의자에 앉아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받은 그 허름한 영수증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였네 여보. 이게 우리 인생이 끝이었어. 결국 예금 그리고 아파트 판돈까지 우리가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 5억 원은 그렇게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손에 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엔 부해와 자책만이 차디차게 남았습니다. 더는 이곳에서 버틸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건 단행을 떠난 지 딱 3년 만이었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든 걸 잃고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이 청공항 입국장에 발을 떼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출국할 때는 4개의 대형 캐리어와 이민 가방 가슴 가득한 기대를 품고 떠났던 그 길이었죠. 하지만 돌아올 땐 가방 하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사실 베트남에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무렵 우린 몇 번이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줘, 병원비도 없고 다음 달엔 꼭 갚을게.
처음엔 작은 금액이라도 송금해주던 아이였지만 어느 날부턴가 나도 빠듯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우릴 마중 나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항 한쪽 벤치에 앉아 아내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마땅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몇 년 사이 연락도 없던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고 지인들은 우리가 베트남에서 잘된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곳이 원뿐이었습니다. 한 평 반 남짓한 방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움직이기도 힘든 좁은 공간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와 형광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지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고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우린 다시 남은 인생을 버텨야 했습니다. 아내는 베트남에서 무리한 탓인지 거리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비가 부담돼 병원도 계속 위로다가 결국에 응급실에 실려간 날도 있었죠. 저는 건설 현장 택배 상하차 공장 파견지까지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탓인지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손을 해줬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아내는 새벽마다 편의점 도시락 반갑달인 코너를 돌며 끼니를 챙겼습니다. 한때 손님에게 바삭한 치킨을 내주던 그 손이 이젠 도시락 진올대 앞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끄럽던 고시원 복도 소리도 이젠 무덤덤해졌습니다. 우린 서로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눈빛만 주고받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온 지 2달쯤 지났을 무려 아내가 한밤중에 일어나 가방 속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찾는 거야? 아내는 잠시 멈추다더니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단어 우리가 처음 도착했던 날 환하게 웃으며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었지. 아무것도 몰라서 더 행복했던 걸까. 아내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사진을 받아들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아무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게 아니니까 지금도 우린 고시원의 좁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은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이고 일거리는 불규칙하지만 가끔은 아내와 함께 고등어를 구워 먹기도 합니다. 곰팡이 가득한 방도 이젠 익숙해졌고 밤엔 이웃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덕분에 외로움이 덜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누구든 우리 이야기를 보고 이 길은 아니겠구나. 차고 조금이라도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은퇴가 아니라 그저 너무 큰 착각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해외 이민이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한번 해외로 나가볼까? 작은 가게라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부디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주세요.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